현혹되지 마세요. 쫄지 말란 얘기야. 아까도 봤잖아. 풀다가 그냥 다 개싹 털렸잖아, 그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문제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치사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거에 현혹당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 자꾸 이런 말이 나오시는데 이해가 안 된대. 뭐가 안 돼?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너무 그러니? 근데 제가 풀어주는 방식은 어땠어? 다. 지문에 있는 걸로 그냥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너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잖아. 여기서 핵심적으로 나올 만한 선지를 그냥 갖고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애도 마찬가지야. 아닐 것 같죠? 된다니까. 네. 금요일 애들 질질 싸우고 갔어요. 진짜. 말이 좀 이상한데? 지리고 갔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질량 분석기는 이원화된 원자나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 또는 또 정확하게 질량대의 전하량 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다. 그럼 일단 앞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는 건데, 그죠? 그리고 어떤 전제가 되어 있었냐? 이온화된 원자나 아니면 입자, 그죠? 이온화라는 어떤 키워드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쵸? 이온화가 일단 기본빵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나 입자에 요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뭘 구한다는 거야? 질량은 어차피 상관이 없고, 그럼 질량과 뭘 갖고 가야 돼요? 전하량, 그쵸? 질량과 전하량의 비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럼 우린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쵸? 질량 대 전하량 비예요. 이걸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는 화학, 생물학, 법의학, 의학 실험실에서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고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린 이건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주면 돼. 이렇게. 이거 정도만 그냥 갖고만 가. 거기 1번 뭐야? 1번 시료의 구성 성분 결정. 그 다음에 2번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 측정. 3번은 오염 확인. 이렇게만 가져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질량 분석기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럼 이건 뭐야? 이러한 기기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놔. 자, 최초인 경우에는 어쨌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얘는 두 가지를 썼대. 전기장과 자기장을 둘 다 썼대요. 자, 요걸 사용하여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이원의 궤적을 조정하여 질량대 전하량비를 측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 어려워.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쏘면 돼. 그냥 어떻지 않다고? 안정적이지 않대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거기에 질량 분해능의 저하를 초래했다. 근데 여기 밑에 질량 분해능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슷한 질량의 이온을 구별하는 능력. 한마디로 뭐 하기가 힘들었어? 안정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에 파울은 두 개의 양전극과 두 개의 음전극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질량 분석기를 개선해왔다.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거. 개선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구조를 생각해보자. 자, 여기 구조가 딱 나왔죠? 그죠? 두 개의 뭐? 양전화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전화도 있죠? 그럼 두 개짜리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 거니까 네 개죠? 그쵸? 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만 사용한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 그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형이 괜찮니? 네. 예. 오늘 텐션 좋아서 좋네요, 아주. 응? 카페인에 찌들으시지 않은 당신. 아주 너무 흡족합니다. 자, 아무튼 이 방식은 안정성이 높고 질량 분해 능이 우수하여 천연 유기 화합물의 구조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요 정도로만 세팅을 해주세요. 요 정도로만 세팅해 주시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기기가 이제 뭐야? 사중 극자 질량 분석기야. 자, 이게 뭐라고? 사중 극자 질량 분석기. 사중 극자라고 했을 때 뭐야? 이게 4개니까. 그래 양 2개니까 극자 질량 분석기라고. 됐죠? 자, 사중 극자 질량 분석기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경과 길이를 갖는 금속 막대 4개가 이웃한 막대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질량 필터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4개가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간격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수평 방향으로 어쨌든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간격을 두고 평행했대. 자, 그 다음에 이 질량 필터의 양쪽 끝 사이에는, 자, 양쪽 끝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걸려있다고요? 전기장이 걸려있어요. 자, 우리가 파울이 개선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만 쓴다고 했어? 전기장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건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전기장이 걸려있어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하는 이온 가속기를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요, 양쪽 끝 사이잖아, 그치? 그럼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끝 사이는 보이시죠? 거기 이온 소스 있는 부분이랑 검출된 이온들, 여기에 다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온 검출기가 있대요. 근데 지금 그림에 있는 부분이랑 뭔가 좀 단어가 다르죠? 그럼 그림에 있는 여기서 이온 소스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거기를 이온 그치, 발생원이고, 그 다음에 검출된 이온들은 이온 검출기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훨씬 우리가 그림을 알아듣기가 쉽죠. 여기까지 됐니? 네. 여러분들 요거 구성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푸실 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없어? 조유진 씨 돼야 안 돼요? 해야겠죠. 근데 그냥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근데 비슷한 말들이야, 그치?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질량 필터를 구성하는 4개의 금속 막대를 단면에서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자, 가로축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 저게 걸리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식 나왔을 때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 우리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 무슨 극이라고 나와 있어? 플러스 극이라고 나와 있죠? 플러스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히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가로축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세로로 보이더라도 가로인 거야.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가로 부분에 이런 극이 있는 부분에서는 거기서 뭐가 들어간대요? 같은 전압이 걸린다고 했어요. 같은 전압? 뭐야? 무슨 극? 플러스 전압이 걸린대. 그쵸?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는 같은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 걸린다. 그럼 세로 먹고 싶네요. 자, 아무튼 얘는 이런 극이고, 그 다음에 얘 이런 전압이 걸린대.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U는 양의 직류종합, 그 다음에 VT는 사인 곡선을 그리며 계속 변하는 교류전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자, 무슨 전압과 무슨 전압? 그냥 얘는 직류 플러스 교류. 근데 이게 아까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적어주시면 조금 좋겠죠, 그쵸? 여기가 U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린 전압은 4개의 막대 사이를 축 방향으로 비응경류를 따라 이동하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절한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이 주어지면은 특정한 질량대 전하량 비를 갖는 이온만, 자,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고 나머지 모든 이온은
질량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극에 충돌하다. 아,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하면 요거를 가동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방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얘를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 했냐? 특정 뭐라고 했어? 질량 대 그쵸. 질량 대 전하량 B가 특정한 값에서만 어떻게 된다? 통과가 된다.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질량 분석기를 우리가 세팅을 해놔야 얘네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거기 밑줄 걸어주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질량 필터를 통과하여 이온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온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전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어? 네. 형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사중극자 질량 필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단순화하고 하겠대. 단순화해 갖고 합시다. 자, 가벼운 이온, 즉 질량 대 전하량 B가 작은 이온은 전기장의 교류 성분을 따라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향을 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딱 떼보자. 자, 어떤 경우? 가벼운 이온이랬어. 근데 여기서 좀 연결하기 어렵다 하면은 뭐야? 질량, 전하량이 낮은 경우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왜 이거 세팅 안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다고 했어? 교류에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맞아? 그죠? 그 다음에 경로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진동한다라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무거운 이온, 즉 질량 대 전하량 B가 큰 이온은 교류 성분의 반응이 용이하지 않아 경로를 유지하는 성향을 띈다. 아,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가벼운은 이런 정보였고요. 자, 무거운. 이거는 따로 안 적을게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얘는 교류에 의해서, 얘는 경로를 벗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경로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대요? 거기서. 네? 경로를 유지한대. 그러니까 진동 같은 거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미 하나의 식이 나왔잖아. 그죠? 이러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좀 힘든가? 괜찮아? 구성하기 힘들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너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세팅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응?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 두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대조지. 그럼 대조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공통적인 건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근데 얘는 경로에서 안 벗어나잖아. 경로에서 벗어나잖아. 벗어나서 진동을 하는 거고, 얘는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만 걸러지는 거야? 얘만 걸러지는 거잖아.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비슷한 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놔. 나열을 해놓고 그냥 차이점만 세팅을 해놔. 그럼 된다니까? 이러한 관계식들을 여러 가지로 만든다면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지. 자, 아무튼 이온 발생원에서 나온 양이온이 4개의 금속 막대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에 투입되면은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같아 어느 전극 쪽으로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는다. 자, 지금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 뭘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단 양이온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자, 양이온을 갖고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중심축에 투입되면은 중심축에 투입되면은 그냥 옆에다 좀 더 쉬운 말로 유지가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아, 그랬으면은 이건 뭐야? 자, 여기서 벗어났어.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치? 벗어날 때 생각해보면요, 먼저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보면은, 자, 직류. 자, 벗어난 경우에서 직류의 효과라는 얘기 했으니까 우리 전기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었지. 직류랑 교류 있었죠. 그죠? 직류랑 교류가 있었어. 그럼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겠대. 자,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이제. 그쵸? 직류로 갔을 때는 양의 정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가로 방향의 경우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중심축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기 때문에 사중극자의 중심축에는 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되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직류 전압이 배치된 가로잖아. 그럼 얘는 가로네. 이해됨? 여기까지? 가로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안정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평형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되었을까? 응. 자,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가로 방향으로 벗어나면은, 자, 다시 중심축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받는다. 자, 벗어난 상태,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됐죠, 이제? 요 경우야. 여기에서 직류의 영향을 받으면, 얘가 어쨌든 가로니까, 이게 생기면서 다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안쪽으로 가는 거지.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요 경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자, 음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세로 방향의 경우.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쵸? 직류에서도 어떤 경우? 세로인 경우.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극인 경우. 여기는 마이너스인 경우. 자,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보에서 알 수 있었던 거지. 그쵸? 요런 경우에,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 건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그 전극이 있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에 사중극자의 중심측에는 불안정한 평형점이 형성되게 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음일 때는 불안정하대. 끝. 됐어요? 네. 아직까지 괜찮으세요? 어려우신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은, 자, 거기 밑줄,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자, 불안정하니까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멀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비슷한 단어로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보자고요. 자, 그럼 원래 안에 있었던 거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를 세팅해주면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 됐죠? 불피를 넣어버릴까 보다. 뭐 벌써 졸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응?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하여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또 해야 돼. 그쵸? 지금 어디에 할 차례야? 여기 할 차례야. 그럼 괜찮잖아, 이 정도면은.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좀 보기 편하게 교류에서의 영향,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로 있고 세로 있으니까 여기도 싹 다 세팅하면 되겠네. 그죠? 자, 가로 방향의 경우 가벼운 양이온은 전압이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되는 교례에 의해
양쪽에서 밀거나 당겨지고는 점점 더 큰 진폭으로 진동한다. 자, 어떤 경우야? 교류인 경우에 그 다음에 가벼운이라고 했어. 가벼운 경우. 그러면 더 어떻게 된다? 진동이 더욱 커진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진동하다가 전극에 부딪히는 방법. 무거운 양이온은 교류위에 밀거나 당겨주고 진폭이 별로 커지지 않아 전극에 부딪히기 전에 사근극자의 다른 쪽 끝에 도달한다. 잠깐, 이거 좀 잘 봐야겠어요. 자, 가벼운 경우는 오케이, 진동을 했어. 그 다음에 이번엔 무거운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거운 경우는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별로가 크게. 그쵸? 진폭이 커지지 않아서 다른 쪽 끝에 도달한대요. 끝에 도달. 됐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 대 전하량 비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났어요. 자,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어떤 게 더 편하니? 뭐야? 일로 가볼까? 일로 가볼까? 일로 가볼까? 뻑.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디 갔냐? 에이씨. 헷갈려.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양이온을 통과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랑 관련돼 있다? 양이온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경우 무거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정해져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이내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 가벼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벗어나면 교류 전압의 추동에 의해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해 안정화되어 사중극자의 다른 쪽 끝으로 무사히 전송된다. 따라서 세로 반응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 대 전하량 비가 작은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그럼 여기서 얘도 얘 무거운 거죠, 그쵸? 무거운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얘는 얘도 똑같이 양이온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가벼운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 이온 발생원에서 투입될 때는 자, 거기 밑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역할이 바뀐다. 이것만 보면 끝이겠네. 그럼 봐봐요. 자, 양이온일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음이온일 때는 이것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로 필터는 가벼운 음이온. 맞죠? 여기는 무거운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으신 거 맞죠? 괜찮으시죠? 자, 4개의 전극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필터를 경합한 형태로 질량 필터를 만들어 교류 전압 때 진류 정학의 비 또는 교류 진동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질량 대 전하량 비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의 전극에 충돌하지 않고 질량 필터를 통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따라 통과하는 그게 딱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갖고 갈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 근데 또 문제를 푸실 땐 또 다른 의미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3, 4,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은 쉬울 거야. 3, 4는 쉬울 건데 5번이 조금 빡세요. 살짝 빡셉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나 지금 5번 하고 있다, 손. 자, 5번 하실 때 좀 막히는 것 같다 하면은 저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또 쫄지 말라 했습니다. 왜 여기 힘들어? 4번부터도 힘들어? 조금 힘드네요. 뭐 하셈? 셔틀 찍었어. 자, 지금 5번 감을 잘 못 잡겠다, 손. 들어, 괜찮아. 자, 아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 RS 부분을 어쨌든 지금 평면도로 한 거니까 거기가 가로축이고 우리가 가짜가 옆에 이렇게 표시는 해뒀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됐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음운이 나올 것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각각 일단 이렇게 표시만 해줘도 할만은 할 겁니다. 아이고, 여기다 옆에다 적어야겠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까 K가 있었어요. 그죠? K가 있었는데, 자,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K 자체 했을 때는 일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높은 경우, 아래의 경우 이 기준을 잡아주면 끝. 일단 그거 세팅하고 가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보기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K는 통과했잖아. 그냥 K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수가 뭐가 있어? 10K랑 그 다음에 뭐야?
10분의 K였나요?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얘부터 얘까지는 무거운 거고 얘부터 이거 빼고 얘네들은 그쵸 그렇게 했었으면 됐죠. 이게 무겁 그다음에 가볍. 그럼 어쨌든 근데 얘에 대한 요소들은 1번밖에 없었으니까 요거는 거르기는 쉬웠을 겁니다. 1번이다. 아니야 1번이 답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1번은 그렇게 걸을 수 있었다고. 나머지가 문제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음이온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2, 3번까지는 양이온이고 4번, 5번부터는 음이온이니까 그럼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네요. 요즘 많이 힘들어? 저요? 아니 유진이 많이 힘드세요. 아 왜 못 건드리겠어? 두 개가 너무 헷갈려요. 몇 번? 2번이랑 5번. 어우 아쉽게도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럼 저 모르겠어요. 4번부터. 아쉽게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요? 네. 저 3번이랑 4번이 충돌. 네? 뭐라고요? 저 3번이랑 4번이 충돌해요. 그거는 정상입니다.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 이제 말해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방향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알면 끝나는 건데. 일단 2번과 5번 선지는요 같은 선지죠? 같은 말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3, 4번에서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했어? 저 했어요. 오케이. 또 그럼 있어. 답은 3번한테. 3번 오케이. 또 4번 아니에요? 3, 4번 중에 하나를 해야 정상이죠. 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선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땠냐? 자, 2번과 5번을 딱 보면요. 10K인 양이온이야. 그러니까 무거운 양이온이야. 그쵸?
무거운 양이온이고, 그리고 5번에 보면 가벼운 음이온이야. 이것까지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어야 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무거운 양이온, 그 다음에 가벼운 음이온. 같은 거죠? 맞죠? 필터는 같잖아. 얘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엔 통과하지 못했으니 얘는 같은 N이 통과하지 못하는 건 똑같죠? 됐죠? 2번, 5번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3, 4번은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냐? 얘도 사실 밑에 있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쵸? 가벼운 양이온, 무거운 음이온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세로를 기반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쵸? 맞아요? 세로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어디다 부딪히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이제 끝나겠죠. 일단 통과는 됩니까? 안 됩니까? 부딪히면 통과하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는, 이건 사이드로 물어보는 겁니다. 되지 않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일까? R 또는 S에 부딪히는 부분밖에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죠. 부딪히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뭘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떤 필터를 쓰고 있어요? 세로에 영향받나요? 가로에 영향을 받나요? 세로에 영향을 받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RS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4번도 PQ가 아니라 RS 아니야?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네. 4번이 네.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진짜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형욱이 괜찮음? 네. 네. 왜 4번이야? 조금 어렵긴 하네요. 어렵긴 했었는데 우리가 2번, 그러니까 1, 2, 5번은 일단 제쳐두고 할 수는 있었던 문제였어요. 왜 모르겠어? 네, 그거 말고 응. 앞에 앞에 뭐? 앞에 해줘야죠, 그쵸? 설마 틀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3번 몇 번이나 하셨어요? 5번. 5번은 예. 4번이었는데요. 예. 5번인 것 같아요. 왜 5번인 것 같죠? 자, 자,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 여기겠죠? 여기겠죠? 그죠? 자꾸 벗어나겠죠? 그죠? 근데 세로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죠? 세로는 누가 들어가죠? 누구 필터라고 했죠? 뭐가요? 가벼운 필터를 했죠? 그럼 무슨 말이야? 무거우면 더 많이 진동을 해요? 추동하는 건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필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죠? 무거울수록이 틀렸죠? 그쵸? 같은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양이온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잖아. 형욱이 모르겠어? 아니요, 이게 됐습니다. 예? 진짜? 5번이 왜 그런지는 알고? 이제? 네. 오케이. 자, 4번. 니은과 디귿. 야, 니은이 뭐였고 디귿이 뭐냐? 니은이 안정, 그 다음에 디귿이 불안정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뭘로 이원화 시키면 돼? 요거 경우 이원화 시키면 되죠? 몇 번이나 하셨어요? 5번이요. 저도 5번이었습니다. 4번이요. 어휴, 한 명씩 자꾸 뭐가 있네? 응. 자, 일단 5번이 왜 틀렸어요? 니은 또는 디귿에 가만히 놓이면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있는 거야? 디귿. 예? 그렇죠. 예? 둘 다 아닌데? 얘는 안쪽으로 가는 거. 얘는 벗어나게 하는 거. 근데 저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안쪽으로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는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거지. 그럼 원래 위치는 안 돼, 그거. 너 뭐 이것도 더해, 씨. 안 돼, 그거. 근데 원래 위치는 자기 자리 아니에요? 위치 자리에서. 필터 안쪽. 중심부서. 근데 원래
여기서는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 중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네. 맞지? 네. 이 지문에서는. 네. 맞아요? 그럼 중심축으로 기반으로 했을 때 원래 위치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원래 위치가 안쪽 위치라는 거예요? 네. 중심축이잖아요. 아, 그냥 그거 다 빼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 봐봐. 니은 밑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중심축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돌아온다고.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고. 그 다음에 디귿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벗어나는 거잖아. 그것만 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 불안정한 평원점에서 벗어나면은 일단 얘가 이동하는 거잖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 4번이 맞는 건 알아요. 아, 그래요? 5번 어떻게? 찍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서. 저런. 아, 이것만 보면 될 걸. 왜 그거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었지.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6번도 혹시 하셨나요? 네, 이거 하라고 했나? 아니요? 안 했죠? 해요? 아니요? 이거 뭐 몇 번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A가 뭐냐? A가 뭐였죠? 띠지만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향을 띠지만 이건 뭐 너무 쉽죠? 몇 번이요? 2번 아니에요? 2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라고 하면 좀 너무한가요? 네. 네. 지금 많이 힘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평창. 태평천하요? 저게 더 긴데? 뭐 어차피 하긴 할 거지만 네, 뭐 페이지예요. 77입니다. 아, 77이 아니라 아니야, 79 한번 볼게요. 79페이지에 있는 거. 없어요. 예? 79가 없다고? 저기 잘렸어요. 쉣. 잠시만요. 그럼 앞에 거 먼저 하고. 그니까요. 저 옥수정 먼저? 오. 옥소전? 네. 아, 우리 옥소전 안 했구나. 네. 그러네. 대추혈기. 아, 옥소전이 더 빠르니까 옥소전 빨리 합시다. 아, 91페이지. 그건 있어? 네. 내가 옥소전부터 꼭 뽑아줬니? 네. 4페이지. 아, 뭐 먹었지 기억났어. 뭐 드셨어요? 컵라면에 삼김이었어.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오늘 청소하시는 여사님 오시는 날이라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 저 2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집 청소요? 네. 오, 진짜요? 오. 네, 리치시네요, 리치.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죠. 그럼 만약에 집에다가 똥 싸놓으면 뭐 누가? 쌤이 내가 그걸 왜? 그럼 추가 비용 내야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싶긴 한데. 예.
한 번에 이제 3시간 정도 청소해 주시고, 예. 5만 원 정도? 나갑니다. 5만 8천 원? 그냥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신경 쓰면서 그걸 하는 거의 비용보다는 훨씬 낫지. 그 시간 없애는 것보다. 뭐 저는 정리정돈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2주에 한 번 오시니까 그래도 설거지는 가끔씩 해주고. 내가 해놓고 조금씩. 2주치 설거지는 쉽지 않죠. 아 그거는 안 돼. 난리나. 바퀴벌레 생겨.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냥 한 3, 4일에 한 번씩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집에서 잘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그럼 뭘 정리해 주세요? 뭘 정리하냐고요? 청소기? 그냥 청소 한번 해주. 그러니까 이거 청소기 이런 거 바닥 청소해주고 물걸레질 해주시고 집에 그런 건 다 있어요. 그 전동으로 하는 그거 물걸레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있고 청소기도 다 있고 그거는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거 등등등. 근데 집 평수마다 가격 달라요? 네, 좀 달라요. 네. 뭐 이제 그냥 원룸이면 뭐 한 3만 원대 후반인가 그런데 제가 원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안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제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 약간 성격이 평소에 진짜 더럽게 안 하는 성격인데 할 때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막 화장실 청소하면은 막 배관까지 막 드러내가지고 막 여기 다 빼고 막 그러거든요. 귀찮잖아. 졸려? 아니요, 머리 아파요. 나도 머리 아프다 지금. 자 볼게요. 요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64페이지에 4번 보기 보시면요. 옥소전은 가족 간의 이별과 만남이라는 서사적 구도 속에서 남성 인물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담아낸 작품이다.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죠? 가족의 당연히 이별,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추가할 수 있냐? 가부장적. 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다. 우리나라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자 거기 밑줄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중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업적을 이루고 보상을 받는데 자 세계관이 훨씬 더 넓어졌죠. 그쵸? 자 세계관이 일단 넓어졌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갑자기 이러면서 뭐가 커진다? 보상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쵸? 우리나라만 하는 것보다 그 넓은 세상을 해주는 게 좀 더 낫겠죠.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진 독자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 일단 첫 번째 출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대리만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이라 했나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것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실 거지만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중국 가서 잘 됐다. 그렇죠. 중국 가서 잘 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요때 17세기 정도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한테 개 찌발려가지고 어서 옵쇼 하면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뭐야? 어떤 상태야? 좀 약간 패전의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런 활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막 우리나라 뭐 사람들 저기 뭐 중국 가가지고 존나게 잘했네 이러면서 이제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장면은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과 기적적인 상봉을 이룬 것이며 이러한 설정은 피폐한 현실에서 거기 밑줄 고난받아 지친 민중의 삶. 자 왜 고난받아 지친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의 연장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가족의 해체. 그죠? 제가 항상 전쟁 얘기할 때만 그 얘기 하잖아요. 가족의 해체. 당연히 비극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잔혹성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그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풀이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생각하면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게 가족의 해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족과 기적적인 상봉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가봅시다. 다시 본문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또 다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뻔하죠. 두 가지 축으로 나눠줘야지. 그죠? 어?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편 적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밤에 대사마가 일기를 생각하고 검수를 행하여 촉군 중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더니 검수를 다하여 바로 장군 차에 돌입하니 사방에 철망이요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하매 사면으로 더에다가 업절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는 말이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건을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 왈. 일단은 요런 상황. 자, 지금 대치되는 부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아니, 보이시는지. 일단 보인다, 손. 안 보여? 자. 네. 자, 지금 일단 대사마 아저씨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촉군을 갔어요. 그죠? 여기 갔더니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기술로 남의 군중을 돌입하였다가 도리어 낭패하도다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확실히 나눠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 지금 혼자 지금 기습하려다가 좆된 상황이죠? 하고 도로 본진에와 울하여 옥소를 내어 일곡을 부니 자, 이 옥소 누가 불고 있어요? 얘가 불고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 저번 주에 했던 초한가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특히 옥소를 불면서 병사들한테 디버프를 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게 저번 초한가 때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요한 소리 옥을 깨치는 듯 촉진장졸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지니 자, 승상이 대결할 이는 장자방 후 1인이라. 이 장자방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초안가에서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산에 능항한 장자방이 이거 한 거 있잖아. 기억나? 거기서도 요 고사 인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승상이 뭐라고 하고 있어? 하고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 진정코자 하나 분분히 달아나니. 자, 그러면 이게 승상이 이쪽이 어디 쪽이야? 이쪽이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할만하잖아. 그 다음에 대사마가 촉진 동정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 풍어와 같이 쫓으니 진공 두 장서와 장어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하여 유인하며 일합씩 싸워 물러가니 대사마가 분노하여 정신을 모아 한 칼로 잡고자 하나 호련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여 왈. 저 진중에 필연 천신이 있도다 하고 칼을 거두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사마가 막 다시 침입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돼.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누군가가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맞죠? 자,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던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수를 일러라. 그럼 이 새끼도 승상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나름 능력이 좀 다 뛰어난 사람들이네. 그죠?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 고할. 자, 이런 엑스트라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송진 대사마는 다른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야? 뭐라는 거야? 자, 소장이 금일 자세히 보니 자, 소장의 수양 아들이오. 잠깐만. 자, 대사마가 뭐라고요? 수양 아들이래. 이 새끼가 이쪽에 어떤 누군가의 자, 수양 아들이라고 했어요. 뭔가 딱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아까 뭐 얘기라고 했죠? 이거 왠지 될 것 같은 각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천수의 사위로소이다. 제 근본을 자세히 아뢰이다 하고 자초지종을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다시 헤아리니 분명한 자기 아들이야. 이 승상의 또 아들이야. 이거 자기 아들이래. 그죠? 그 다음에 옥소곡조도 또한 자기의 강릉 추월이라. 이번엔 연주하는 곡도 비스무리한 거야. 내가 알던 거야. 일일비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어린 듯이 앉아 다시 말을 못하다가 초광께 이 사연을 고하니 왕이 또한 놀라왈.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은 천하동호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그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 여기는 승상과 대사마가 합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 아, 천하통일 쌉 가능, 그죠? 자,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둘 다 약간 능력이 존나게 뛰어나요, 그죠? 얘네들이 합치면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승상활 비록 부자지정이 중하나 군신질의 갱가 일충이구나. 그러니까 일충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가부장적 태도라고 한다는 것은 뭐 가정에 뭐 아빠가 중요하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얘는 결론적으로 유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야. 가부장적 사회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다시 봐봐요. 자, 유교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물론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군신유의가 더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군신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원컨대 대왕은 신의 말씀을 들으소서 신이 지난밤에 천문을 보니, 자, 우리가 별자리 보는 것도 일종의 뭐야 전기적 요소랑 연결이 가능하시죠? 송천자의 자미원이 이 자미원 이거 별자리입니다. 다시 맑은 중 상서 기운을 띄어싸우니 이는 평정할 징조 분명하고 대왕의 주성을 보오니 10분 힘이 하오나 또 좋은 기운이 있사오니 천명을 순하여 귀순하오면 장안의 왕이 되실 징조라. 순하시면 복이 올 것이고 역하면 화 있으리다. 대왕은 어찌 처리하시리까? 하면서 초광이 깊이 생각한 후 얼마 있다가 왈 당초부터 승상의 주의라 지금 어찌 쫓지 아니하리오. 승랑이 못내 할애하고 원문에 나와 바로 단기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가 먼저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니. 아, 그럼 지금 아까 뭐야 송천자가 뭐야 송진 대사마랑 같은 말이죠? 이때 대사마가 우르라던 차 적장이 그로를 가져왔거늘 떼어보니 송나라 승상 이춘백은 그로를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항에게 붙이나니 슬프다. 북중 유아를 만리전장의 원수로 만나니.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이 아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원수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죠? 이해돼? 네. 도시 나의 죄가 큼이라. 내 황해 감사로 운남도에 적병을 당하여 만사여생이 자계산 배경도시에 제자되었다가 자 초강의 지우지은으로 장안을 얻었더니 요거는 그냥 뭐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요약적 제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부자상전은 천리의 죄역이라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으니 빨리 함거를 가져오면은 자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리니 이 장수는 어천수라 너의 장인이니 의심이 없을지라. 야, 아빠랑도 연결되고 장인과도 연결되어 있고 난리 났죠. 자세한 말은 이 장수에게 듣고 옥소 또한 강릉 추월이면 나의 평생 사랑하던 바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하였거늘 대사마가 보기를 다음에 일신이 떨리고 손발이 확 나나요. 그러니까 일단 둘은 원래는 적군인데 지금 아버지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마음이 졸라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원문에 나와 이 어장군을 보니 의심어는 어천수라 대사마가 읍하여 왈 진을 임하여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면서 어장군이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어 왈. 야, 여기서 그러면 옥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잡아봐. 옥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서로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가족으로서의 증표 혹은 소재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옥소는 1000만 사람이 불어도 거기도 밑줄 소리가 아니나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만 가능한 거야? 얘네 핏줄만 가능한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합쳐지는 행위죠?
어천수 연망이 받아가지고 본진에 들어가 승상께 들으니 승상이 보니 분명한 강릉 추월이라 일곡을 보니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필마로 촉진 중에 뛰어들어 통곡 재배하니. 그러니까 뭐야,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유니크한 템을 이제 딱 그 들으니까 딱 누구라는 거 확실히 안 거야. 아버지라는 거 확실히 아니까 노 밖으로 이제 간 거지.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늘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눕고 정신을 잃거늘 승상이 애련하여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에 들어와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고하여 왈 불초자가 지금 죽사오나 한이 없도소이다. 올 때에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모부인이 외가 찾으란 말씀을 낱낱이 고하니 승상이 설월로 같은 말씀을 또한 이르시고 부자가 즉시 초광께 배우니 대사마 초광을 보고 읍하여 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가족 상봉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봐봐, 순간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헤어졌다는 얘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전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제외하고 아까 가족의 이별과 만남이 있었다는 부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 어찌하 처하라 하시나이까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여 왈. 맏아들을 전장에 찾았으니 천구에 희야한 경사라 어찌 치하하지 아니리오. 과인이 외람이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 금일 이러한 경상을 당함에 내 홀로 기순치 아니하리오. 과인도 함께 천자께 가 배웠고 죄를 청코자 하노라. 대사마가 대의하여 표를 천자께 올리고 전후사연을 갖추러 아뢰니라. 그 다음에 천자가 첩서 보기 전 대사마의 승정한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를. 자, 여기서 천자가 그럼 누굴까? 어디 쪽이야? 천자 어디 쪽이야? 이 이름 나와야 되는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너 왼쪽이야? 너 왼쪽이야? 아니 못 알아듣으면 됐어요. 오케이. 원래 드립은 설명하려고 하면 실패한 거예요. 좆된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대사마가 대의하여 표를 천자께 올리고 전우를 사연을 갖추어 아뢰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를 날로 기다리던 차 표를 보시고 대의하사 사건을 보내사 초광과 승상은 좌우 승상으로 삼고 예관을 또 보내시니 대사마 천은을 못내 살해하고 환군하여 여러 날 만에 연암을 지날새 승상부자 다시 조상서댁을 찾아가 들어가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 여기 보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던 거야. 그죠? 또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이고 운학도 월패를 내어 모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부부 급히 맞으며 왈. 꿈이나 생시나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을 보게 되니 고금 왕래에 이러한 경사 또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 승상 영접지례와 대사마 영접지례를 감에 소홀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거의 이제 합쳐진 거죠, 둘이. 그죠? 두 진영이.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만 보도록 해볼게요. 아니다. 4번은 제가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1번 이런 거 은근히 많이 틀리죠? 그죠? 일단 4번 먼저 볼게요. 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적으로 부자가 상봉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인물의 모습에서 현실의 삶에 지친 당대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자,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말요? 왜요? 우리 선지 잘 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를 급하게 보시면 틀려버려요. 자, 지금 상봉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뭐랑 연결이 안 돼요? 민중에게 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혹은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 부자를 상봉하게 하는데 어떻게 무슨 천하를 도모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천하를 도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한다? 그런 말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가족들끼리 보는 부분들은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네. 그 앞에 네. 상봉하게 하면 천하도모하기는 손바닥
해마다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이것도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인물의 모습이 뭔데? 그 앞에 이걸로는 음. 그거까지 추측돼요. 근데 이거 누군데? 왕 아니야? 네, 왕이 말한 거잖아. 네. 응. 그 모습에서 꿈과 희망을 줘요? 아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응. 두 번째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응. 두 번째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잖아, 그냥.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인물의 모습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니 그러면 얘는 왕이 얘기한 거니까. 그럼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네. 자, 2번. 자, 중국의 송과 촉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서 초강이 승상회지를 따르게 됨으로써 춘백이 위기 해결의 중심 인물로 자리하는 설정에서 얘는 어디 쪽이야? 우리나라 쪽이죠. 그러니까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겠네요. 그죠? 자, 3번 춘백이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여생의 몸으로 가족과 이별하게 된 모습은 조선 후기의 피폐한 현실 속에서 민중이 겪었던 고난, 아까 그거 가족과 이별은 민중이 겪었던 고난과 연결을 가능했다고 했었죠. 4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남성 인물을 타국의 만리전상의 원수로 만나 저마다 영적 활약을 펼치고 가족의 이산 문제를 해결하는 추측. 이산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산 뭔지 알아? 이산가족. 이산가족 니네 아는구나. 모를 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 그죠? 아닌가? 이산가족 상봉 막 이런 거 옛날에 있지 않았어? 여러분들 있었을 때는 없을 텐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자, 아무튼 요거를 주축으로 삼은 것은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담아낸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장의 원수로 만났는데 뭘 더 중요시했어? 둘이 상봉하는 게 더 중요시하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5번. 중국에 진출하여 난리를 평정한 것과 더불어 천자에게 조정의 높은 벼슬을 보상으로 받은 인물의 모습. 이거는 뭐 대리만족 느끼게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자, 비현실적인 공간의 경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 요거까지는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낭만곡이다, 뭐, 낭만 합격이야? 금성재야? 씨발, 뭐야, 아니잖아. 자, 2번.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가는 구성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3번. 천상과 지상의, 천상은 우리가 못 들었어. 여기선. 그죠? 4번. 인물 간 갈등 상황에서 자, 인물들 간 갈등 상황이 일단 있죠. 자, 초현실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도 없었죠. 그죠? 자, 근데 5번. 인물의 대화에서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고다. 자, 요거 한번 찾아볼까? 날렌 군번인데. 네? 날렌 뭐요? 얘기해보세요. 뭐? 일단은 이게 적절한 부분인데 찾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가 있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자, 이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드러난 자연현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능 아니에요? 별자리, 잠이성. 그러니까 얘네가 이러한, 그러니까 뭐 승상은 뭐 탁한 기운이 있다가 뭐 괜찮아질 기운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랬잖아. 그거지. 이거 좀 힘들었죠, 방금 거. 그쵸? 왜냐면 별자리 같은 것도 사실 자연현상이긴 하잖아. 그죠? 여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솔직히 이거 5초 컷 가능하죠? 3번 문제. 뭐야, 바로 5번 나오죠? 제가 가족을 밝히는 어떤 소재라고 했었으니까. 됐어요? 네. 자, 요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과제집을 드릴 것인데 이 사람들? 대표차가 몇 페이지 정도 아니에요? 에?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냥 길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우리 할 거 많은데. 저희 보기가 없어요. 보기가 아까 내가 뽑아놨는데? 빠르게 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암기인데요, 쌤? 어? 그게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연계 포인트도 있어요. 아 연계 포인트. 그럼요. 저희가 연계 포인트도 제가 따로 하나 설정해 놓은 거 있습니다. 미스터 방, 없구나. 미스터 방금 나중에 되겠다. 아, 싫은데. 자, 79페이지에 그 4번 보기 제가 방금 드렸죠? 내가 준서 줬지? 자,太平천하는 일제강점기 친일 지주계층에 속한 인물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를 구현한다. 자, 일단 친일 지주계층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야?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죠?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스텔스는 풍자가 나오겠죠? 뭐 또간집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이 행하는 그냥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가 이빠이 있어요. 신념이 이빠이 있습니다. 네. 신념에 가득 찬 언행들을 통해 이걸 통해서 뭐야? 왜곡된 세계관이라고 돼 있어요. 왜곡된 세계관. 자, 대표적으로 태평천하에서 나오는 왜곡된 세계관에 대한 발언이 뭘까요? 일본 좋다.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뭐 이거 있잖아. 그 태평천하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램프. 얼마나 좋은 세상이 이거 있잖아. 그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거기 동안에 논평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딱 보면 논평을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시점이 딱 결정이 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반어적 서술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인물의 언행을 비꼬거나 인물의 외향을 위험 있는 것처럼 묘사한 뒤에 그와 상반된 특성을 부각하여 인물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논평하면서 거기 독자들을 자신과 가까이 위치로 끌어들여 거리를 두고 인물을 바라보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독자한테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해됨? 네. 응. 형은 괜찮니? 네. 어려워? 어려우면 다시 얘기해주고. 아니 쉬워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빨리. 괜찮아? 저 진짜 멍 때렸어요. 멍 때렸어? 진짜 괜찮아요. 저도 멍 때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는 쉬운 부분, 앞에 부분은 꽤나 쉽거든요.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부분이 꽤나 쉽거든요. 앞에 것만 좀 집중적으로 좀 할게요. 자,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오. 자,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용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자, 일단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외양묘사에 가까운 부분이겠죠. 그죠? 자,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은 주었으만직한 흰버섯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만하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묻힌 화류 개화장이요. 잠깐만, 제가 지금 외양묘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죠? 개가 있었죠?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그죠? 왼손에는 34살배기 묵직한 합죽섬입니다.
자,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의 방백일시 분병합니다. 일도의 방백이라는 거는 일종의 도지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 좀 뭔가 지배할 만한 좀 위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놓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광대로 착오를 일으키고, 이렇게 있죠. 동경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럼 캐러멜 대장감도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가금은, 자, 여기 할아버지가 제일 위에가 윗대가리가 윤직원이죠? 자,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져 쳐지고 간드러지게 허리띠에가 매달린 새파란 염량끈을 풉니다. 자, 염량끈이 뭐냐? 돈주머니 같은 거예요. 돈주머니. 알고 그 인력거 세기 몇 분이단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 전에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거기 밑줄 경망스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전라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새끼가 전라도 사투리 하는 게 졸라 꼴보기 싫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풍자죠, 그것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저 처분해 줍사오.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짝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함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자, 후이 생각해달라는 뜻이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억이라고 밑줄 쳐 있는 거 보니까 후이 생각해달라는 뜻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돈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좀 챙겨주세요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랬던 거죠. 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봅니까? 그래? 그럼 그냥 갔어. 돈 안 내겠다는 얘기죠. 양심 쥐어 터졌죠, 이 새끼.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짜짜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랑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돈 내려다가 이랬다는 거죠. 그죠? 거의 소시민적이에요. 그죠?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뚜렛뚜렛 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긁적긁적 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내일 누가 타러 올란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긴찬이 잔말을 씹힌 데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거 싹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자, 근데 우리가 비록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어떤 인물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A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잠옷 난처 한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인지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오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버리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되든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그가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A는 확실하네. 인물의 초점화가 드러난 부분이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싹! 네! 아니 여보수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아니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고 허였지 않는가? 지금 돈을 안 내겠다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넘어서부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부분일 겁니다. 네. 이거 다 보셨죠, 이쪽은? 여기 태평천하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쵸? 예.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저 내신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는요? 그건 몰라요. 왜요? 전 내신 공부를 하나. 수능 공부도 딱히. 네. 자, 볼게요. 넌 안다고 그러면? 네. 너 어떻게 알아? 배웠는데요. 내신 안 한다며? 학교에서 배웠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은 잘 들으시나 보네요? 아니요. 그때는 잘 들었어요.
아, 그때만 잘 들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 부분. 자,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하면서 여기 약간 비꼬고 있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지는 소리냐. 아니, 못 알아오냐? 돈 달라 오지? 자, 우리 이거 계보는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자, 윤직원이 있고 그 밑에 아버지 누구야? 윤주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윤주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아들이 두 놈이 있습니다. 예, 한 놈은 종학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놈은 사실 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새끼도 존나 개차반이야. 이 새끼도 개차반이에요. 둘 다 어떤 애냐면은 맨날 도박하는 새끼들이에요. 얘는 친일인데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꿀만 빨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나마 이제 종학이가 어떤 애냐면은 그나마 좀 바르다고 생각하는 애야. 그래가지고 이 윤직원 입장에서 종학을 지금 어디로 유학 보내냐면은 도쿄로 유학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거 졸업하면 이제 바로 뭐 할 수 있게? 경찰서장 할 수 있게. 이런 거 할 수 있게. 딱 세팅을 해놨어. 근데 자, 그럼 경찰서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야? 얘도 친일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나와? 사상 관련에 대한 일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구속당합니다. 그러면 얘마저도 좆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새끼들 믿을만한 새끼는 아니죠? 근데 그나마 믿을만한 새끼가 이지랄 떨고 있어. 그럼 완전 지금 좆된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죠? 자, 아무튼. 자, 동경서 전보가 하는데요. 이 전보에 대한 내용은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소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게 뭐야? 일종의 반어적 서술이죠. 이런 것도.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자,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이 방구들 뭔지 아시죠? 방구들 아니에요. 뿡뿡이들 이런 거 아닙니다. 구들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가 잠깐 주저앉았는데 그냥 과장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모여선 온 식구가 제 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그 웬 소리냐? 응? 그 웬 소리요? 하면서 그는 동무가 친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다시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선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뭔 소리라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데, 자, 우리 요거는 배경지식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뭐 나쁘진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이요, 사실 뭐랑 관련이 있냐? 사실 사회주의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긴 합니다. 뭐 실제로도 그때 당시에 독립군들은 꽤나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그 누구야,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독재자? 그 친구 김일성이라는 친구도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만연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랑 연결되면서 그 광복이 되고 그 두 나라에서 잠깐 신탁 통치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눠진 거거든요. 아무튼 독립운동하면 요런 부분이랑도 연결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근데 여기 지금 비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어떤 특성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그쵸?
자, 먼저에는 몸치로 뒤통수를 얻어만든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수천 킬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포인트. 이거 뭐야? 종아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지금 조망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소시민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100길 1000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B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위주로 얘기하고 있어? 윤직원 영감의 위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인물에 초점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정상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오.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아이, 그놈이 사회주의라더니, 그게 참말이요? 참말이냐고?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나왔을 때 같은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참말이구만 하면서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아이, 그걸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어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오지유 하다가 대입다 경찰서에 잡혀? 5464를 놈이 이거 뭔지 알아요? 5464 이거 뭔지 아세요? 육부라기보다는 육시가 뭐냐면은 사람의 몸을요 6등분으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명확히 얘기하면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였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대가리 묶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그 5마리의 그 동물이 쫙 하면 이제 뭐가 남아? 몸만 빼고 다 날아가잖아. 그게 육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육시걸놈 이런 거 있잖아. 너무 TMI인가요? 알고는 계세요. 그냥 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요. 부잣놈이 자식이 무엇이 됐겠어 불황당패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아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그 오죽이나 부분이 아까 왜곡된 세계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만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다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자, 요거는 우리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게 언제 때일까? 화적패랑 수령.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도 이렇게 된 이유가 일단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동학민운동이랑 이모군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탐관오리. 원래 이제 조선 말에 탐관오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이 조선이라는 그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냥 누가 이미 지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초반에 해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무튼 재산에 이때야 도적놈일 것이오.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고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장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똥똥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1번 문제 이거 5초 컷 가능하죠? 답이 2번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번은 그냥 4번이 정답인데, 자, 일단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데에 따른 답답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만 선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풍신을 1도의 방백과 같이 위험이 있다고 묘사한 뒤에 그런 묘사와 상반되게 광대로 여기는 사람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윤직원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연결 가능하시죠? 네. 2번.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느냐고 하는 서술에는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을 윤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는 반어적 의미가 담겨 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실제로 그래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2번이 정답이었죠? 3번.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본다는 서술은 작품에 개입하여 윤직원의 지식 수준이 높지 못함을 드러내는 서술적 공평. 맞아요. 가능하죠? 4번. 윤직원의 처지를 진시황이 그의 자식 호해로 인해 나라를 잃은 상황과 비교하는 대목에서 진시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독자는 서술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윤직원을 바라본다. 그렇지, 얘가 프레임 씌운 거니까. 맞아? 5번.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는 말을 통해 이건 그냥 외교권의 세계관이네. 그쵸? 일제가 조선 민중을 위해 준사를 일으켰다고 믿는 왜곡된 세계관이 드러난다 라는 부분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다시 69로 넘어갑시다. 하자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30분이면 쌉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도파민에 절여지지 마세요. 왜요? 무슨 썰을 또 듣고 싶은데 그러세요? 어? 내일 모의고사니까 내일 묘사? 네. 네. 일찍 가서 약간 좀 아, 그- 이제 사탕도 봐야 되고 지금 아까 좀 바쁘죠. 핑- 함께 다시. 핑계인 거 아시죠? 오모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죠? 그래도 잘 내일인데. 보내주잖아요. 이 30분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네.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합시다. 자, 달라지니까 합시다. 야, 지금 너네 그럼 진도가 완전 지금 1회차 차이나? 응. 어떻게 토요일 보충 수업? 개소리 하지 마. 나 토요일날 개 바빠. 토요일날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 아침부터 나와서 밤 10시까지 한 하나만 더 나가. 문학 하나만 더 나가자고? 아, 왜 이건 진짜 못하겠어? 이거 진짜 쉽다니까? 이거 20분 컷. 나는 가능해. 나는 가능해. 님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가능해. 진짜 20분 만에 끝났다. 앞에 소설 하나를 10분 꺼내는 것 같아요. 싫어. 앞에 소설 그 개축 일기인가 그거? 그거 수필이야, 수필. 소설도 아니고. 그건 너무 쉬워. 아, 그래도 인간적으로 비문학 2개씩은 해줘야죠. 네. 그러면은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예. 아니, 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조금이라도 잘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나도 솔직히, 나도 쌉소리 존나 하고 싶어요. 나라고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그거 재밌었어. 애는 착해. 나 존나 재밌었어. 나 솔직히 이거 쇼츠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존나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도 하고 싶어. 그러게요. 왜요? 진짜 사라졌네. 네, 사라지셨어요. 네. 도저히 국어를 올릴 자신이 없대. 진짜 그랬어요? 응. 뭐 와요. 근데 나는 이게 매몰된 비용이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개 족밥에서 족밥까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씨. 요즘에 공무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어를 포기한 지 2번 정도 있어요. 공무원의 국어 시험 있는 거 모르시나? 공무원 국어가 더 어렵잖아요. 언어여서. 그 문법이 좀 많긴 해요. 뭐. 문법 존나 많아요. 예. 그 9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뭐 다 똑같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보기엔 금방 끝나요. 가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만. 그거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우리. 에바 아니야? 나 지금 물고 틀어줄 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것도 없어요. 오늘 고3이잖아요. 그죠? 금요일반이랑 비교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들 금요일 나중에 편히 파셔야죠. 근데 술 없앨까 생각 중? 저도 없어져요. 너도 없어져라. 아니, 금요일을 알바한다고 해. 알바는 그걸 빼면 되잖아. 제가 그럼 수요일날 일 시킬게요. 몰라. 아직 그냥 생각 중.
그럼 둘이서 하시든가. 좋습니다. 뭘 좋아? 난 싫어 임마. 금요일에 몇 명 있어요? 금요일요? 지금 5명이요. 금요일 애들은 수요일로 불러오면 안 돼요. 걔네를요? 근데 솔직히 상훈이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는 저한테 지금 2학년 때부터 계속 닦이는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클레이도 잘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아, 저의 이런 또 특성이 좀 있죠.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든 나오게끔 애를 쓰는데 제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면은 저는 그냥 놓아버립니다. 아 약간 창민이처럼요? 네. 예? 아, 저 안 났어요, 걔.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요? 걔 안 났어. 안 났는데 계속 뭐 지속이 되면 뭐 놔야죠. 놔줄 분들은 놔드려야 됩니다. 할 사람이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 에너지 소비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런 데까지 에너지를 소비하기에는 전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요. 이건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에너지 안 많잖아, 당신도. 저 에너지 총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치 여기서 보면은 되게 에너지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약간 마른 장작에 불을 태우는 느낌이라서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짜자작 이렇게 쏟아내면요, 저 집에 가서 존나 힘듭니다. 일단은 운전할 때 딱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바로 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을 딱 틀고 이제 이렇게 위켄드 음악 틀면서 막 몽롱 이러면서 가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말이 잘 없어요.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은 잘 안 만나요. 그럴 때는. 오늘은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내일 간담회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네. 이번에 저희 고1 애들 자랑을 좀 하자면은 70%가 1등급이 떴습니다. 재원생 70%. 진짜요? 네. 이과이네요. 좀 미치긴 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 1등급. 아 근데 걔네들이 5등급제예요. 다르네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 그러니까 2등급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로는 70%가 2등급 이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로는. 근데 우리는 딱 1등급 그 컷이 딱 10%니까 다 그렇게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등급이 10%예요? 네.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대학 가기 더 힘들겠네요. 맞아요. 좆됐어요, 걔네. 진짜 빡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간담회를 할 것 하는데 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 아직 참석 현황도 못 들었어. 아직 얼마나 오는지 난 잘 몰라. 그냥 일단 해야죠. 지금 시험지는 다 받아놨고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시험지 분석 여태 한 번도 안 했죠. 이제 해야 돼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이다.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인간이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직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앞으로 어떤 게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측정하는 방법. 그렇죠. 뭐를?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자, 그럼 일단 방법 첫 번째는 로렌츠 곡선이래요.
자,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자,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다. 자, 저기 잠깐 끊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걸 제가 짚어줄까 말까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문제부터 여기를 과연 확인했을까요? 안 되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 어디부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어디까지?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를 나열한다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로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주하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눈치 못 채실 수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누적 비율,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다. 자,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이것까진? 똑같으니까. 그렇죠? 어딜 가나 똑같으니까.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 여긴 그림에 다행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 왜 늘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나니까 어디서부터 나열하는 거야? 여기부터 나열하니까 그 인구 수에 비해서 소득 비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이렇게 쭉 기울어지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A사회와 B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은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거기 밑줄 완전 균등선에서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사회보다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A사회고 B사회를 비교하실 거 필요 없이 뭐만 갖고 가면 될까? 자, 이렇게 갖고 갈게요. 자, 완전 균등선에서 멀어졌어. 멀어지는 경우에는 뭐야? 불평등 정도가 심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거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다만 이게 멀어진다라는 그 뜻은 기억을 해줘야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일원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니 개수이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구성해줘야 될까? 얘를 지금 1번이라 했어. 그쵸? 1-1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얘랑 관련된 건 뭐야? 지니 개수야. 뭘 활용한 거? 얘를 활용한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주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니 개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완전 균등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어디까지? 로렌츠 곡선까지의 면적. 그 다음에 뭐야? 그 밑에는 전체 아래 면적이죠. 그럼 이렇게만 볼게. 자, 어쨌든 로렌츠 곡선 아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저는요 전체 면적 분의 뭐가 되겠어? 로렌츠 곡선 면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일 편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뭐라는 거야 씨발. 거기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뭐야?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는데 만일 그림에서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여러분들 보통 어디서 막혀? 여기서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된다 해서 살짝 자꾸 생각하고 막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례가 나와 있죠. 여기서 뭐라고 있어?
심각해지면 그럼 한마디로 뭐야? 그 곡선의 면적이 넓어지면이야 좁아지면이야? 넓어지면. 그치? 이게 넓어지면은 뭐라고 돼 있다?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고 완전 균등선과 노렌지 곡선 사이의 면적은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까지의 사이 중에서 얘가 점점 커지면 결론적으로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했어요. 그치? 만약에 얘가 0값이라면은 로렌츠 곡선이 더 이상 면적이 생길 수가 없는 경우잖아. 그치? 생길 수 없는 경우니까 당연히 뭐야? 균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균등하다고 판단한다는 건 소득이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아,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 2번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소득 뭐라고 나와있죠? 점유율이라고 했죠? 소득 점유율에 관련해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 자, 소득 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중에서 각 분위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분위란, 자, 여기서 또 한 번 설명이 나와 있죠.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분위 분배율. 자, 1번 10분위 분배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에 10등분하고 하위 40%의 가구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그럼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솔직히 정리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해줘야겠죠? 하위 40, 그 다음에 상위 20으로 나눠줘야 돼. 이거는 정리는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해줘야 돼. 자, 10분위 분배율 값은, 자, 거기 밑줄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균등하대요. 왜요? 왜요? 자, 누가 커지는 거야? 하위 40%가 커지면 얘의 소득에 비해 비슷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크면 클수록 공정하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배가 상태를 나타나는데, 이 값은, 자, 거기 밑줄 2보다 클 수는 없대요. 2보다 크는 게 불가능하대. 왜? 2배니까. 인구수가 2배니까. 2배가 될 수 없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에 5등분하고, 이제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요거는 문제 찾기 되게 쉽겠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인구수가 2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20% 대 40%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어쨌든 간에 5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상위 20, 그 다음에 하위 20. 이거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분위 배율값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자, 요렇게 해주고, 얘는 뭐야? 불평등이 심각하다. 왜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이런 관계들 있죠? 이런 거 기억해달라 했었어요. 그쵸?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어요. 그쵸? 자, 왜 그런 거야? 상위는 얘는 무한정 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값에 비해 얘 값이 점점 더 커지면 당연히 균등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 5분위 배율값이 6이라면은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로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5분위 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그 밑줄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어렵다. 자, 이에 대해 가브리엘 팔만은 수년에 거친 연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 소득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팔마 비율의 값. 또 있었네. 그럼 사이드로 또 빼야겠네. 그죠? 팔마 쉐기. 얘가 뭐라고 하는지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얘 값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상위 10, 그 다음에 하위 10. 40. 미안합니다. 맞죠, 이거? 이렇게 나누면 된다 했습니다. 자, 사실 뭐 다른 문제들은 그냥 제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일단 뭐였니? 기억이? 자, 기억이 뭐였죠? 네? 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소득 점유율인가요? 8말이야? 네. 자, 이걸 기본으로, 일단 기반으로 해볼게요. 그죠? 이걸 기반으로 하나씩 봅시다.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하나하나씩. 어디가 아니야? 기억이 일단 기억이 아니라고? 진입의 수가 그쵸? 기억이 이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데 그럼 니은이 아닌 거 아니야? 기억과 달리 니은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기억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내정 좋으셨나요? 됐죠 이거? 윤지 씨? 네? 됐어? 네. 기억과 달리라고 했잖아. 네. 그거 기억이 아니라고. 기억은 알아. 그럼 됐어. 그럼 된 거야. 달리가 들린 거죠. 네. 니은은 아니고. 니은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에 가깝다고 하면은 하위 40%의 그러니까 그 소득이랑 상위 10%의 그게 같다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럼 쓸만하다고 해서 근데 얘는 1 말고도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네. 니은은 사실 잘 모르겠지, 그걸만으로는. 됐죠? 자,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구성원의 소득과 소득 수준이 낮은 구성원의 소득을 비교한다. 자, 이거 맞을까? 아니요? 왜요? 저 잘 봤어요. 저 니은과 달리 기억이라고 했어요. 기억과 달리 니은. 그럼 니은은 일단 맞는데 그럼 기억은 아니야? 기억은 그럼 어떻게 봐요? 진이게 쓰면 어떻게 볼까요? 면적으로 그렇죠. 전체를 확인합니다. 전체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억은 달리가 맞죠. 그죠?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을 소득 불평등 정도의 기준값으로 활용한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면적으로 봐야겠죠? 자, 4번. 기억은 완전 균등성이 일정할 때 니은은 각 분위의 인구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일단은 기억부터가 틀려 먹었죠.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가장 불균등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단 적어도 기억은 불균등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완전 균등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은 확실히 아니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이런 문제 푸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뜯어 먹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솔직히 10초 컷 가능해요. 10초가 뭐야? 5초 컷도 가능합니다. 뭘까요? 4번밖에 없죠. 왜?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면은 당연히 이게 뭐가? 얘 하위 40%가 인구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의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대망의 4번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흔들흔들 하시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제가 방향을 설정해드릴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한번 할까요, 이거는? 괜찮아? 한 1분만 하지 말아봐요. 아, 1분만 하지 말고 다시 힌트를 줄까? 네. 오케이. 자, 지금 좀 감을 잡으셨어요? 좀 어렵다 있어요? 접근 방법 다시 알려드릴까요? 네. 그 정도야.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적은 거부터 정렬한다고 했죠? 그럼 인구 누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위일까요? 상위일까요? 그렇죠, 하위죠. 위에 있는 게 상위겠죠. 그거 기반으로